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 하지만 금세 사라지는 통증과 증상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통증 없이 진행되는 잇몸병은 관리에 소홀할 경우 결국 치아를 잃게 된다는데, 건강 A to G, 오늘의 주제는 치주 질환의 예방과 치료. 지난 9일은 치과 의사들이 정한 치아의 날이었습니다. 6살 때부터 연구치가 처음 나온다는 뜻에서 6월 9일을 치아의 날로 정했다고 하죠. 이렇게 평생 관리해야 하는 치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잇몸 관리인데요.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리 없이 진행되는 치주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라운치과병원 차상범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주변에 보면은 그동안 충치가 하나도 없었다, 내 치아는 건강하다 이렇게 자신하던 분들도요, 30대가 넘어서면 잇몸병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주의해야 하는 치주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치주 질환이란 치아 주위 잇몸 질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이란 치은에 국한된 염증을 말하며 환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 간질간질한 느낌이나 양치시 가끔 피가 난다거나 잇몸이 빨갛게 보이고 치아에 치석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살펴보시면 오른쪽이 건강한 잇몸이고 왼쪽이 치은염에 이완된 잇몸입니다. 우선 치료는 스케일링과 올바른 이솔지 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양치하실 때 보통 하루에 3번 정도 양치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양치 식후 3번과 동시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에 더 양치를 해서 하루에 4번 정도 양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치하실 때 꼭 치약의 양이나 치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치를 오래 하시면 치아가 딸른다든지 잇몸이 나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양치 습관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양치하실 때 위의 치아는 아래 방향으로, 아래 치아의 경우는 위의 방향으로 양치를 꼭 해주시고, 시간은 3분이 아니라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치은염에서 진행된 치주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치주염은 치은과 치조골에 이완된 염증을 말합니다. 증상은 비슷합니다. 잇몸이 붓고 피나고 시리게 되고 치아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고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치아가 흔들려서 왔을 때는 치주염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스케일링과 더불어서 마취 후에 치주 소파술이라는 치과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치은염으로 좀 진행된 상태고요. 왼쪽이 치주염으로 이완되어서 치아가 좀 길어 보이고 잇몸이 많이 붉게 되면서 노출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살펴보시면 치료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치료 전에 살펴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건 착색 부위고요. 노랗게 보이는 부위는 치석입니다. 이런 치석과 착색이 되는 치아를 스케일링과 올바른 이솔지 교육, 그리고 마취 후에 잇몸 치료를 통하여 오른쪽과 같이 깨끗한 치아 잇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자기 관리하진 않고 잇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료는 치과에서 하지만은 결국 관리는 집에서 하시는 이솔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사진에서도 치석과 함께 착색이 관찰되며 치료 후에 깨끗한 잇몸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에서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게 치주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치주 질환의 자가 진단법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나는 괜찮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치주 질환은 뚜렷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위험 증상들을 방치하면 어느 날 멀쩡한 이가 빠져버리기 쉽다. 30대가 넘어서면 반드시 꼼꼼히 관리해줘야 하는 통증 없는 치주 질환. 위험을 알려주는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손쉽게 알아보는 치주 질환 자가 진단법. 자, 지금부터 체크해보자고요. 치주 질환의 증상 첫 번째, 이가 시리다. 찬 음식,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이가 시린 이 증상은 성인 7명 가운데 1명이 가지고 있는 증상으로 치아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 치아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범랑질이나 잇몸이 충치로 손상되거나 심하게 마모되면서 상아질이 노출되면 처음에는 찬 음식에만 시린 반응을 보이지만 증상이 좀 더 진행되면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도 통증을 느낀다. 치주 질환의 증상 두 번째, 잇몸이 자주 붓는다.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에 염증이 있으면 잇몸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기적으로 잇몸이 부었다가 좋아지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잇몸에 염증이 계속 진행되면 치은염에서 치주염으로 악화되고 치아를 지탱하는 치조골이 녹아내려 치아를 영영 잃을 수 있다. 치주 질환의 증상 세 번째, 이가 흔들린다.
치주염이 생기면 이를 턱뼈에 고정시켜주는 치주인대에서 시작한 염증이 치조골로 퍼져 치조골이 녹아내리게 되고 치아를 지지해주는 치조골이 망가지면서 이가 흔들리게 된다. 치주염은 보통 만성으로 통증 없이 천천히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 아픈 데가 없는데도 이가 흔들리게 된다. 치주질환의 증상 네 번째, 잇몸에서 피가 난다. 치주염이 진행되면서 치조골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 원래 잇몸과 치조골 사이에 있던 공간에는 염증으로 달아오른 잇몸 조직만 남게 된다. 빨갛게 부어오른 잇몸의 염증 조직은 조금만 자극해도 쉽게 피가 난다. 이 때문에 만성 치주염에 걸리면 잇몸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피가 나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게 된다. 치주는 치아 건강의 가장 기본. 잇몸의 염증 관리가 되지 않으면 기능적인 면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잇몸뼈가 상한다. 이는 몸 전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가 시리지 않는지, 잇몸이 자주 붓지 않는지, 이가 흔들리지 않는지,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치주 질환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염증이 쉽게 생기므로 건강하다고 관리에 소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 잇몸이 붓고 피가 나더라도 특별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4가지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병원에서 꼭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치주염이 심할 때는 치아를 빼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보다는 자연치를 선호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주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간혹 환자분들께서 물으실 때 자연치가 빠지고 나면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냐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임플란트보다는 자연치가 더 좋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가 자연치의 경우는 빨갛게 보이는 치주인대라고 있습니다. 이걸 매개로 해서 자연치와 골과 연결되는데요. 임플란트는 이 치주인대가 매개 없이 임플란트와 골이 바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자연치와 임플란트를 비교해보면 임플란트는 감각이 없습니다. 자연치에서는 우리가 무겁거나 딱딱한 걸 먹었을 때 다 느껴질 수 있지만은 임플란트 느끼지 못하고요. 저장력도 임플란트는 자연치의 9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충치가 발생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치주 질환이 발생했을 때 자연치는 진행 속도가 좀 느린 데 반해서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치주인대가 없음으로 인해서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 상실 시 가장 좋은 대체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치아의 기능과 심미, 저작, 구강 건강의 회복에는 임플란트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와 자연치를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하면은 일단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들 하시거든요. 임플란트에 필요한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표를 보시면 임플란트는 아래턱의 경우에는 식립 후 2, 3개월이 걸립니다. 위턱 임플란트의 경우는 식립 후 3, 4개월이 걸리고 고리식 시 8개월이 걸립니다. 이는 임플란트가 각 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 젊다든지 건강 상태가 좋다면 식립 후에 시간이 짧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시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방법은 크게 1회법과 2회법이 있습니다. 2회법이란 그림과 같이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한 후에 잇몸을 덮고 차후에 골과 임플란트가 결합된 후에 잇몸 윗부분을 노출시켜서 이렇게 2회법을 시행하는 거고 1회법이란 식립과 동시에 고강내에 노출됩니다. 다음 환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무치아 환자가 왔을 때 임플란트 식립하였습니다. 같은 환자의 경우인데 우측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듯이 심고 난 후에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2회법으로 시행해서 나중에 노출되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식립과 동시에 위에 부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1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못하신 분들이나 어려서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기 아동을 제외하고는 성장이 끝난 여성의 경우는 만 16세 이전을 제외하고 남성의 경우는 만 18세 이전을 제외하고는 가능하고 80세 이상이라도 전신 건강만 건강하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확인돼야 할 전신 질환이 있는데요. 보통 혈액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심장질환 아니면 뇌경색, 혈전증,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식립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조절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혈액용고 질환이나 전신적 국소적 골장애가 있을 때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임플란트의 식립 시기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치한 후에 곧바로 식립할 수 있는 즉시 식립이 있고 발치한 후에 잇몸이 회복된 후 6주에 식립할 수도 있고 3개월 이상 기다린 후에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의 적응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충치에 의한 치아 발치나 외상에 의한 치아 발치, 치아 주위 골조직에 문제가 없을 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주 질환 등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이나 치아 주위 뼈에 외상 등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식립할 수 없습니다. 발치 후 증식 식립의 예입니다. 사진과 같이 치아가 외상이나 충치에 발치한 후에 발치와의 임플란트를 위한 골을 형성합니다. 형성한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최종 보철을 시행하였습니다. 실제 환자 사진인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충치에 의해서 치관 부위가 다 파절되고 치아의 뿌리만 남은 경우입니다. 치아 뿌리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철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 작은 어금니 부위인데요. 보통 소고치라고 얘기하는 부위입니다. 뿌리를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큰 어금니 부위입니다. 보면 뿌리가 남아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발치한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경우에는 마취 한 번으로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감이 적습니다. 이 환자가 실제 사진인데요. 뿌리만 남은 부위를 발치를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치 후 보통 6주가 지난 후에 식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발치 후에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은 잇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럴 때는 잇몸이 회복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잇몸 자체는 회복이 되었지만 뼈 자체는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듯이 치아 주위에 골조직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치과에 오는 환자들 경우입니다. 보통 발치가 된 후에 3개월쯤 지나서 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잇몸뿐 아니라 뼈 조직까지 모두 회복된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임플란트 식립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도 회복되었고 잇몸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환자의 경우입니다.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각각 식립하였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가 아주 작거나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합니까? 네, 일단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 폭이 부족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골폭이 부족한 경우는 발치하고 난 뒤에 잇몸뼈는 치아를 따라갑니다. 치아가 없는 경우 잇몸뼈는 흡수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림과 같이 잇몸뼈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임플란트를 위해서 뼈를 이식한 후에 뼈가 완전히 되고 난 후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골 깊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사진에서는 위턱뼈근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턱뼈라고 하면 상악골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위가 광대뼈 부위입니다. 광대뼈 속에는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뼈가 없고 발치가 되고 난 다음에 뼈가 흡수되면 그림과 같이 얇은 뼈만 존재합니다. 이 부위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기 때문에 뼈를 이식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상악동 골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악의 어금니 부위에 볼 쪽으로 뼈를 뚫고 그쪽으로 뼈를 이식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 상악의 어금니 쪽의 뼈 부위입니다. 뼈를 창을 뚫고 뼈를 이식하였습니다. 요 밑에 이식하고 나면은 그 밑부위가 전부 다 뼈가 되겠죠.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봤던 그 초진 환자에서 뼈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위를 뼈를 이식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골 깊이가 부족한 경우가 아래턱뼈가 있습니다. 위턱뼈와 달리 아래뼈는 뼈가 많은데요. 하악에서는 골 깊이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도 하악관 신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경관이 어디를 지배하냐면 하악의 보통 앞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의 감각이나 여러 가지 느껴지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하게 되면 감각을 잃을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위에는 뼈를 이식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짧은 걸 심어서 하악관을 피해서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뼈를 이식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틀니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틀니를 하면은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임플란트 틀니라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치아를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전부 심든지 아니면 틀니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틀니를 쓰는 경우 보통 많이 식사를 하시면 아프다 하시는 분이나 자주 빠지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악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고리식이 필요하면 그 경우에는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임플란트 틀니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전악 임플란트에 비해서 치료 계획 및 제작이 용이합니다. 보시면 상하악 임플란트 4개째 식립하고 구조물을 장착한 후에 하악도 4개를 식립하고 구조물을 장착하였습니다. 입안에 들어갔을 때는 틀니와 모양이 비슷하지만은 빠지거나 혹은 임플란트 틀니를 썼을 때 불편감, 쉽게 말해서 아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전부 다 심어서 하는 전학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뼈가 많이 좋으시다든지 아니면 경직이 여러 개 되실 때 이런 걸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치와 똑같이 입안에는 치아가 있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연치가 전부 다 있는 형태가 보통 전학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 어느 정도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해도 치주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관리 방법까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임플란트 치아의 수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치아의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이상 쓸 확률이 85%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여러 가지 포함되겠지만 외상도 있겠지만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치주염이나 치은염에 의한 치아 발치도 포함되거든요. 이 말은 관리가 안 되면은 자연치도 이렇게 85% 이상 나머지 25%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임플란트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신고 나면은 치과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된다면 다른 형태의 보철분보다 오래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반영구적이라고 말을 드리는데요. 그렇지만 요거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관리됐을 경우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연치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첫 단계가 우리가 잇몸이 안 좋은 경우가 치은염인데요. 이때는 스케일링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치료 기간은 하루나 이틀 정도 되고요. 시술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냥 치주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치주염으로 인한 치아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심다든지 아니면 전부 다 발치하고 전학 임플란트 하게 되면 치료 기간과 시술 비용이 많이 높아가게 되겠죠. 그만큼 자연치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의 상실 시 대체물이 될 수 있지만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자연치를 우선 유지 관리가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치주 충치 치료를 초기에 시행하여서 자연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 A2G 오늘은 치주 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아는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입안에 뭐가 나는 증상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80~90%는 이 치주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통증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라운치과병원 차장범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